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시각이 아주 독특합니다. 천공스승님 법문 13778이라는 글하고 또 이걸 해설한 사회부모 연구 13778 법문 해설이라는 자료예요. 뭐랄까 인간의 성장이나 사회 문제,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데 대한 어떤 일관된 철학, 영적 관점 이런 걸 제시하는 글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인류 역사 전체를 보는 큰 틀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개인의 어떤 내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구조의 역할까지 좀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는 개념들이 좀 독특해요. 뭐 질량이라든지 욕심, 자수행, 사회 부모 단체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 나오는 그 핵심 개념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것 중에 가장 좀 흥미롭거나 아니면 당신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통찰, 이런 거 좀 뽑아내 보려고 해요. 단순히 뭐 내용 요약 이게 아니고요. 이 관점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데 어떤 좀 새로운 창을 열어줄 수 있을까 같이 한번 탐색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딱 눈에 띄는 게요. 인류 역사를 시기적으로 나누는 방식이었어요. 진화기하고 성장기 이렇게 둘로 나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인류가 한 30% 정도, 그 정도 완성된 시기를 진화기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에 있었던 뭐 1차,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사건들 있잖아요. 이걸 인류의 수를 자연히 조절하고 또 일종의 알곡이랑 쭉정이를 가르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알곡이랑 쭉정이요. 네. 알곡은 이제 자연의 법칙에 맞게 잘 익은 전제. 쭉정이는 너무 과하게 익어서 터져버리거나 예를 들면 너무 똑똑하거나 독선적인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죠. 아니면 설익은 존재. 이런 식으로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자료에서는 이 과정에서 소위 똑똑한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이 자료만의 좀 독특한 해석이니까요. 우리가 아는 어떤 확립된 역사적 사실과는 구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점은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곡, 쭉정이 비유가 참 인상적이네요. 너무 똑똑해도 자연 입장에서는 쭉정이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니까요. 상당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그럼 성장기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성장기는 이제 인류가 70% 완성을 향해서 나아간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이 기간 동안에 뭐 지식, 경제, 기술, 이런 사회적인 환경, 인프라 이런 걸 구축하면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가요, 이 성장기가 딱 끝난 시점을 아주 구체적인 날짜로 명시를 해놨어요. 2012년 12월 21일 동지. 딱 이날 끝났다. 이렇게요. 2012년 12월 21일. 그때 그 마야 달력 종말론 때문에 시끄러웠던 바로 그 날짜군요. 이 자료에서는 그날이 성장기의 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성장기가 끝났다는 건 이제 우리한테 뭘 시사하는 걸까요? 뭔가 배우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지식이나 기술 배우고, 뭐 사회 환경 만들고, 이런 시기는 이제 종료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까지 배우고 갖춘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실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 쌓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지혜를 활용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행동, 이걸 해야 할 때다. 이겁니다. 아하, 행동의 시대가 열렸다 이 말이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간하고 사람이라는 용어로 또 구분해서 쓰던데 이것도 흥미로웠어요. 어떤 차이를 두는 건가요? 그 70% 성장이 완료되기 이전, 그러니까 아직 내면적으로나 역할면에서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존재, 이걸 인간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그 70% 성장을 이루어서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깨닫고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된 존재, 이런 존재를 사람으로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관점에서 사람은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 이걸 넘어서서 더 높은 의식 수준,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 이걸 지닌 완성된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아, 인간에서 사람으로 뭔가 질적인 도약, 성숙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욕심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달라서 좀 주목하게 됐어요. 단순히 뭔가를 많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이 지점이 이 자료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데요. 욕심은 그냥 어떤 걸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자신의 질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바라는 행위, 그 자체를 욕심이라고 딱 정의합니다. 질량이요? 질량. 네, 여기서 질량이라는 건 개인이 가진 어떤 내공, 능력, 자격, 아니면 그릇의 크기, 뭐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여요. 예를 들면 사랑받을 만한 어떤 노력이나 매력을 갖추지 않고 그냥 사랑받기만 원한다거나 아니면 조직을 이끌 만한 실력이나 인품은 없는데 높은 지위만 탐낸다거나 이게 바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욕심이라는 거죠. 뭐 건물을 갖고 싶다 이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건물을 잘 운영하고 사회에 기여할 능력, 즉 질량은 없으면서 소유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야,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재정이네요. 결국 욕심의 문제는 뭘 원하냐 이게 아니라 그걸 감당할 내가 준비됐냐 이걸로 귀결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개인이 자기 질량을 어떻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보나요? 사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엄청 어려울 텐데요. 그 점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요. 약간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설명을 해요. 자신의 질량을 넘어서는 욕심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오는 좌절감이나 분노 이런 게 쌓이면서 결국 마음의 병을 앓는 환자 상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아, 현실에서 부딪히고 고통받는 걸 통해서 그렇죠. 네. 그걸 통해서 자기 부족함, 그러니까 질량의 한계를 알게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 고통이 자기 질량을 돌아보게 하는 신호다. 이 말이군요. 아, 그리고 이 환자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그냥 위안만 찾으려고 뭐 종교 같은 데 의지하고 그러면 상태가 더 나빠져서 몸까지 아픈 병자가 된다고 하고요. 병원에 가도 뭐 근본 치료보다는 증상 완화, 그냥 수리에 그친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개인 문제가 결국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고 또 현대 의료 시스템조차 근본 원인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에 머문다. 이런 지적인 거죠. 이 관점을 더 확장해서요. 현대 사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 자살 현상에 대해서도 이 질량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아, 개인의 욕심, 질병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인 자살로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자살의 원인은 어디서 찾고 있나요? 자료는 미침 상태, 그리고 그 극단적인 결과인 자살, 이 근본 원인을 개인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 즉 질량에 걸맞은 일을 찾지 못하고 비굴하게 살아야만 하는 상황, 여기서 찾는다고 주장을 해요. 특히 뭐 대학 교육 같은 걸 통해서 지식, 즉 질량을 갖춘 전륜 세대가 자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일자리, 이건 얻지 못하고요. 단순히 그냥 생계를 위해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때로는 자존심 꺾고 좀 비굴하다 느껴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때 이때 극심한 내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는 거죠. 아, 그 고통이군요. 네. 이 고통이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미치는 상태가 되고 결국 자살이라는 선택까지 이룰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료에서는 뭐 소위 무식한 사람은 모욕을 당해도 그냥 툭툭 털고 살아갈 방도를 찾는데 지식을 갖춘 사람은 그 비굴함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무너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자살 문제가 단순히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심리적 취약성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질량, 즉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박탈당하고 무의미하거나 비굴하게 살도록 강요받는 데서 오는 깊은 정신적 고통, 뭐랄까요, 일종의 영혼의 질식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거네요. 어우, 상당히 심각한 진단인데요. 여기서 저자 본인 경험담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장을 좀 뒷받침하듯이 저자 자신이 과거에 세상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산에 들어갔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죽으려 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모순 덩어린 그런 못난 존재였는지를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남 탓, 세상 탓하는 게 얼마나 비굴한 짓인지를 알게 돼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17년 동안 혹독한 자수행에 들어갔다고 고백을 해요. 17년이요? 와, 네. 옷도 안 갈아입고 제대로 된 식사나 잠자리도 없이 오직 자기 안의 모순과 싸우면서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이 아주 강렬한 개인적인 경험이 미침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질량을 바로잡는 과정과 연결된다.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17년간의 자수행이라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극한의 경험이네요. 이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의미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확연히 다릅니다. 이 자료에서 말하는 수행은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초월적인 깨달음, 이런 걸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자수행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 닦을 수, 행할 행자를 쓰거든요. 그 핵심은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쓰레기 같은 면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고 봐요. 자기 안의 쓰레기요? 네. 그리고 그 내면의 모순, 단정, 아집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닦아내고 정화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이라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지혜는 그렇게 자신을 정화한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지, 욕심을 가지고 능력을 구하는 건 진정한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더라고요. 아, 목표 지향적인 능력 개발 이게 아니라 자기 정화 과정 그 자체가 수행의 본질이다. 내면의 쓰레기를 치우는 데 집중하는군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으로 시선이 좀 옮겨가는데요. 사회 단체의 역할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료는 본래 사회단체의 역할이라는 게 개인의 이익이나 욕심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적인 기여를 하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네, 현실의 많은 단체들, 특히 교회나 사찰 같은 종교 단체들을 예로 들면서요. 본래는 사회 정신적인 지주자, 연구소 역할을 해야 했는데 점차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복이나 이익, 즉 욕심을 채우려는 장소로 변질됐다. 이렇게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죠. 기존의 많은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들이 본래 공적인 역할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욕구 충족 기관처럼 되었다. 이런 지적이군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사회 부모단체라는 개념이 등장하던데요. 맞습니다. 대안으로 사회부모단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제안합니다. 이 단체는 다양한 재능과 지식, 그러니까 각기 다른 질량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플랫폼이요? 네, 핵심은 이 단체가 구성원 각자의 질량에 맞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이나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지원하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벌이만을 위한 생계형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이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돕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개인은 미치지 않고 행복하게 자기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 수 있고 동시에 사회 문제 해결에도 자연스럽게 기여하게 된다. 이런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 각자의 질량에 맞는 보람 있는 일을 찾아 연결해주는 사회적 기반이라 상당히 이상적인 모델인데요. 그리고 이 단체가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려면 규모가 상당히 커야 한다고 보더군요. 300만에서 500만 명. 그 정도 회원을 언급했죠? 네, 맞아요. 그 정도 규모면 정말 사회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이 사회부모단체가 그냥 단순한 동호회나 봉사단체, 이걸 넘어서서 사회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 세력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300만에서 500만 명이라는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면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규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군요. 그럼 이 거대한 사회부모 단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라고 제시하나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첫 번째 목표로 대한민국 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딱 명시합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질량에 맞는 보람 있는 일을 통해서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누구도 비굴하게 살거나 미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없는 사회 환경, 이걸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아,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비극 예방을 직결시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살 문제 해결이 단체의 존재 이유이자 첫 번째 미션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이 목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크게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의 비전은 상당히 거시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자살 제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그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이걸 모델 삼아서 세계 자살 제로 프로젝트로 확장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운동, 궁극적으로는 전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이루는
인류 평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런 전 지구적인 운동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쭉 살펴본 자료들은 질량, 욕심, 자수행 같은 독특한 개념들을 축으로 해서요. 개인의 내적 고통에서 출발해서 사회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또 사회부모 단체라는 구체적인 사회 시스템적인 해법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살 없는 사회를 넘어서 인류 평화라는 아주 장대한 비전까지 그리고 있네요. 확실히 기존의 사회 분석과는 다른 매우 독특하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개념이 나왔지만 결국 이 자료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메시지는 하나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바로 개인이 가진 고유한 역량과 그릇, 즉 질량에 부합하는 삶, 특히 이 일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찾을 때 그때 비로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미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건강한 사회의 기초가 된다. 이 점이죠.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삶의 중요성, 이걸 아주 역설하는 거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통해서 여러 흥미로운 개념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자신의 질량에 맞는 보람 있는 일이란 게 당신의 삶과 우리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길을 찾고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자료의 관점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개인의 어떤 목적이나 의미 찾기, 이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곱씹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